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은 미국이 이 EU에 최소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가상 법안, 지니어스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서명이 되면서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관련해서 이 가상자산, 특히나 비트코인 쪽은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가장 먼저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 흐름부터 정리하고 가시죠. 자, 바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감함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이제 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3대 지수가 주춤했고요. 반면에 소비 심리는 다소 견조하게 나오면서 지수 하방을 지지를 해줬습니다. 자, 다우와 또 S&P 500의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요. 나스닥 지수만큼은 이날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장 중반에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닷새 연속 신고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 건데요. 우선 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5개월 내 최고치를 달성을 한 데다가 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3대 지수가 좋게 출발을 하나 싶었지만요. 장 중반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최소 15%에서 20% 이상의 관세를 물릴 예정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장 후반 들어서 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7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나스닥만이 0.05%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자, 보시자면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이 가능성이 낮아졌다거나 또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거나 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어서 이 주말 사이에 시장이 주목한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을지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18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고도 불리는 이 지니어스 법안에 드디어 서명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디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난주 크립토 위크,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세 가지의 가상자산 주요 법안들이 이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중 첫 번째 이 스테이블 코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지니어스 법안이 완전히 서명까지 마치게 된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퇴직연금 시장에 이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하게 되면서 현지 시간 18일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 선을 재차 돌파해 줬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는 11만 8천 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과 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10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죠. 에이펙 정상회담을 전후로 직접적으로 좀 회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에 공식적으로 좀 참가하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참가를 할지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미지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강하게 원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핵심 쟁점, 만약에 두 사람이 실제로 보게 된다면 네 가지 이슈에 주목을 하셔야 될 텐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AI 반도체 수출. 최근에 엔비디아와 AMD에 대해서 이 미국이 중국 쪽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한 그런 실적 이력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죠.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중국 측에서의 히토리오 통제, 더욱더 고삐를 느슨하게 줄 수 있을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대만과 펜타닐 밀반입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우리 시장에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는 아니고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요, 지난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
모습들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이 주 후반 들어서 특히나 주말 들어서는 좀 아쉬운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H20 칩의 대중 수출이 지난주에 허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공급을 하려니까 여력이 되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보자면 지난 4월에 H20 칩을 판매 금지당할 당시에 이 실제적인 생산자죠. TSMC 측의 생산 주문을 대거 취소해버렸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재개가 되게 되면서 만들어줄 수 있느냐 부탁을 했는데 TSMC 측에는 이미 다른 고객사들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라인이 전부 다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H20 수출이 재개가 되려면 거의 9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때문에 엔비디아 측에서는 H20의 생산 재개 대신에 보다 차세대 AI 칩이죠. 이 블랙웰에 대한 이런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 미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추가로 나와줬고요. 그럼 지난 금요일 시작의 돈들이 과연 어떤 업종에 특히 집중됐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트맵을 보시자면요. 자,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 기준입니다. 지난 금요일 헬스케어 쪽이 상당히 좀 약한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요. 또 이 경기 방어주 쪽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워낙 소매 판매 지표에 이어서 이 소비자 심리 지수까지 생각보다 좋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커져서 이 방어주들의 매력이 주 후반 들어서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헬스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도 약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이 휴메나가요, 정부를 대상으로 이 메디케어 인센티브를 삭감하는 그런 정부 방침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여기에 패소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강한 이런 하방 압력을 유발을 했습니다. 일라일릴리는 1.3% 그리고 에보트 같은 경우에는 뭐 2.6% 가까이 반등이 나왔지만 전날 워낙 급락을 한 탓에 약간의 되돌림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나마 일라일릴리는 이제 JP모건과 같은 증권사들로부터 긍정적인 전망을 좀 얻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굉장히 강하게 하락한 모습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특히나 엘레반스 헬스케어 굉장히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급락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약 8%가량 급락 나왔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이슈 때문에 현재 이렇게 강하게 빨간불 켰고요. 그 이외에 필수 소비재도 마찬가지로 이 펩시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전일 7%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이날 차익 실현 때문에 1.5% 약간의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자, 그 이외에 반도체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섹터들은 다소 좀 혼조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자, 가장 먼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0.34%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게 되면서 물론 차익 실현 매물도 발생이 됐지만요. 거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이슈입니다. 미국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베센트 상무장관에게 계속해서 이 H20의 중국 수출 완화를 다시 한번 좀 철회해라 이런 서한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0.34% 하락했고요. 그 이외에 AMD의 경우에도 현재 2%대 하락 기록을 했습니다. 자, 외에도 테슬라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3%대 강세 보였는데요. 이날 뭐 특별한 그런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이 컨퍼런스 콜에서 굉장히 로보택시 관련해서 강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요. 또 이 테슬라의 콜 옵션 한마디로 이 주가가 상승하는 데 베팅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에 힘입어서 상승한 그런 테슬라 3% 강세 나왔고요. 넷플릭스가 5%나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 바로 전날에 전거래일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이 하반기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상반기 대비해서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5%가량 하락 나왔고요. 그 이외에도 이렇게 3M이 굉장히 여기에는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약 3%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자, 이 소비 지표들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견조하게 나왔지만 막상 기업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소비 심리의 회복이 그렇게
이렇게까지 눈에 보일 정도로 좋지는 않다는 그런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불안감들이 나오게 되면서 약 3%대 하락 보였고요. 그래도 이 전력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에너지 강세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월요일이니까요. 이 지난주 뉴욕 증시의 주간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간으로 보자면 다우는 약간의 정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약보합 수준, 거의 그냥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나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1.69%, 또 S&P 500 같은 경우에도 0.78%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이 지난주에 워낙 엔비디아의 이 대중 반도체 수출 완화 이슈로 인해서 나스닥과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오자 다우가 다소 좀 약간 외면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또 주 후반 들어서 헬스케어 약세가 두드러진 점도 다우 약세에 한몫했습니다. 자, 이 주간 섹터별 등락률을 보시면요. 이 그래프가 한눈에 좀 더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IT 업종인데 확실히 지난주는 이 나스닥, 특히나 반도체 쪽, 기술주 쪽이 주도한 장세였습니다. 두 번째가 이 유틸리티 약 1.6%가량 상승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주 초반에 방어주들이 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유틸리티 강한 모습 보였고요. 또 이외에 금융주들 역시 견조한 실적 보이면서 0.7% 상승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4%가량 하락했는데요. 좀 지속적으로 에너지 업종 전체가 이 S&P 500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좀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가 상당히 낮은 레벨에 있는 것도 문제고요. 이것 때문에 증권가에서 2분기에 실적 부진을 전망하고 있는 점 역시 계속해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간밤 특징주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먼저 기술주부터 함께 보시죠. 자, 일단 테슬라 보시면은요, 3%가량 올랐습니다. 지금 이 중국산 흑연 관세, 그러니까 이 미국이 EU 쪽으로 계속해서 이 흑연에 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흑연이 이 전기차에 사용되는 소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세를 부과를 했을 때 전기차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기차 가격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3%가량 올랐습니다.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분석에 따라서 크게 올랐고요. 이어서 엔비디아 보시면은 172달러까지 올라섰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 출회가 되고 있고 여기에 H20 칩의 공급이 앞으로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 나옵니다. 일단 대중국 수출 재개가 됐지만 공급을 좀 제한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일각의 이 의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 제한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34%의 약간의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법, 그러니까 가상화폐 법안을 공식적으로 서명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달러의 이 패권에 강화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올랐는데요. 코인베이스가 2%가량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로빈후드도 4%가량 크게 오르면서 이 법안 서명에 대한 훈풍이 상당히 강하게 불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요, IB 투자 의견이 대형 종목들 위주로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알파벳 보시면은 약간의 오름세 있었는데 실적 컨센서스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에 이제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그렇게 따라서 210달러로 현재 이제 상향되는 리포트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의 성장세가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간외 종가 확인을 해보시면요. 목표가 550달러로 상향되는 리포트가 제시가 됐고 강보합권에서 시간외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시면 1%가량 올랐습니다. 저가 매수의 이제 기회다. 지금이 오히려 사기에 참 좋은 때다라는 분석이
분석 리포트 제시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IBM 쪽으로의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HBM이 이 기존의 D램보다도 수익률이 5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 D램보다는 HBM 쪽으로 더욱더 비중을 확대할 경우에는 수익률이 더 올라갈 것이고 이 부분이 실적에 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분석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1%가량 크게 올랐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렌에너지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거의 24%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바로 가스 발전소 2곳을 인수했는데 펜실베니아와 오하이오주입니다. 이 가스 발전소 규모가 금액으로 따지면 35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대규모 가스 발전소 인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전 용량이 총 14기가와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시각 5시 기준입니다. 오전 5시 기준으로 이 매크로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로 보시죠. 먼저 국제유가 WTI의 경우에는 큰 그런 등락은 없었습니다. 0.3% 하락하게 되면서 여전히 이 낮은 레벨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67달러 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지난 금요일 이 시각에 살펴볼 때에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히려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393원 선을 막 돌파를 하게 되면서 1,400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거를 그저 달러 강세만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게요.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98.5선을 하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 자체가 가치가 떨어진 그런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서 원화의 가치 하락이요, 이 엔화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다는 그런 소식까지 들려오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 특히나 이 수입주들 위주로 강하게 현재 이렇게 좀 하방 압력을 받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11만 8천 달러 선이 종전에 무너졌습니다. 0.23%, 24시간 전 기준이라서 이 화살표 자체는 상승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계속해서 이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것에 비하면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이 차익 실현이 된 그런 모습이고요. 이어서 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0.39% 상승을 했는데 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매력이 조금 더 올라간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이어서 금 가격은 최근 들어서 횡보를 했습니다만 중국 쪽에서 금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세를 받은 그런 금 가격입니다. 이어서 미국채 장기채도 그렇고요. 단기채도 그렇고 약간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하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채 10년물의 경우에는 4.42% 그리고 2년물의 경우에는 3.8%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이번 주 굉장히 이 실적과 또 관세 이슈가 굉장히 시장을 지배할 그런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이번 주의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기업들이 우후죽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음식료, 부품주들이 대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자, 가장 먼저 보면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에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 LPR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일본 경제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날, 해양의 날로 휴장입니다. 또 중요한 게 다음 날인 22일 화요일 파월 의장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밤 9시 반에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이어서 7월 23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에 이어서 가장 이것저것 이슈가 많은 게 바로 24일 목요일입니다. 이날 테슬라와 알파벳 그리고 IBM이요. 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날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23일 뉴욕 증시가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말인데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좀 체크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에 관세가 전 세계 출하량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두 번째 마진 압박에 대한 영향도 잘 챙겨보셔야겠고요. 또 이어지는 컨퍼런스 콜에서 로보택시의 진척도가 얼마나 좀 개선이 됐는지 이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SK하이닉스와 KB금융, 현대차도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요. 또 7월 25일 인텔의 실적 발표에
이어서 이 LG 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큰 기대를 받아왔던 이 금융지주사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현장 연결을 통해서 금요일장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금요일장에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보합권 마감이 됐습니다. 좀 특징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주목해봐야 될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제 미국 증시는 연준의 이제 완화적 신호와 소비 심리 개선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월러 연준 이사는 이제 7월 금리 인하를 공개 지지하며 경기의 민감성과 둔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그 발언 이후 미 국채 금리는 하락했고 이 달러도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되면서 채권 ETF나 고배당주, 리츠 금과 관련 ETF 등 이 금리 수요의 자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61.8로 상승 반등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4.4로 하락하면서 이 소비 회복 기대감을 자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테일, 여행, 기술주 등 소비 민감 성장주는 저평가 가능성이 부각됐습니다. 한편 이 트럼프 대통령은 EU산 제품에 15에서 20% 관세 부과를 시사하며 무역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아직은 협상용 카드로 해석되고 있지만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자동차 업종은 단기적인 변동성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관세 부담과 공급 제재 기대가 맞서며 혼조세를 보였고요. 정유주와 WTI ETF는 기술적 반등 시 단기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천연가스와 유럽 에너지는 수요 공급 요인에 따라 가격이 급변하고 있어 셰일가스 관련 중소형 에너지주에 대한 선별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과 은은 안전자산 선호 흐름 속에서 강세를 보이며 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서 관련 ETF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합니다. 반면에 이제 플래티넘은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시점도 병행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단기 차익 실현과 종목별 분할 적금 전략이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여기에 더불어서 무역 긴장 고조감 이렇게 등등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상화폐 법안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서명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특징주 또 업종들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이 조금 더 잘 갔는지 또 못 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네, 이제 업종별로 미국 증시는 뚜렷한 차별화 장세가 전개가 됐습니다. 먼저 전기차, 2차 전지 업종은 테슬라와 리비안 등 주요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이 퀀텀 스케이프 등 배터리 관련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대형 전기차주는 수급과 실적 기대감이 유효한 만큼 지속 대응이 가능하며, 리튬 관련주는 가격 변동성이 큰 분할 매수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반도체 업종은 혼주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와 AMD는 중국 수출 제한 우려로 약세가 보였고요. 반면에 인텔, 퀄컴은 실적 기대감에 반등을 했습니다. HBM, AI 반도체 중심으로 중장기 비중 확대를 고려하되 실적 발표를 앞둔 종목에 대한 선별 매수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 빅테크와 소프트웨어는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된 흐름입니다. 애플, 아마존, 알파벳은 AI 인프라 수혜로 상승한 반면에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은 실적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이 AI 수혜주는 보유 지속, 고밸류 소프트웨어주는 눌림목 분할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 AI 바이오 테마는 수급 중심의 단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아이온큐, 앱셀라라 등이 급등했지만 단기 고점 신호에 유의하면서 비중 축소 또는 눌림 시 분할 매수가 바람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관련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코인베이스, 로빈후드는 상승, 일부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중기적으로 정책 수혜 기대가 높은 이 플랫폼 중심 종목을 선별해 분할 매수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력과 전력 인프라 관련주는 뉴스케일, 탈렌 에너지 등이 급등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에너지 전환과 AI 인프라 수요 확대가 배경입니다. 실적 기반의 원자력, 전력막 기업 중심 선별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라이린은 상승했지만은 사르타는 FDA 이슈로 급락했는데요. GLP-1 유전자 치료를 제외한 일부 제약주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드론 우주 비행 택시 관련주는 조비항공, 로켓랩 등이 혼조세를 보였고 단기 테마 장세보다는 실적 기반 혁신주 중심의 선별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이제 섹터 안에서도 혼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의 힙이 또 향방이 갈리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주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이 투자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예, 오늘 한국 증시는 미국발 후풍과 함께 정책 실적에 반응하는 종목별 차별 정세가 지속될 전망이고요. 먼저 미국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로 연준 이사의 금리 인하 발언이 나오고 시장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다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 개선되고 있고요. 또 금리 하락 기대와 소비 심리 회복이 동시에 반영된 점은 정시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EU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 언급은 이 글로벌 무역 긴장을 재점화시키면서 수출 중심 업종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현재 코스피 3,170에서 3,200바스권 내의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테마별 강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2차 전지 업종은 중국 흑연 관세와 리튬 반등 모멘텀에 힘입어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몰리는 전기차 에너지, 인프라, AI 관련 대형주 중심의 순환매 대응이 유효하고 실적 발표를 앞둔 종목은 결과 확인 이후 눌림목 진입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중기적으로는 실적 기반의 낙폭과지 소외주, 특히 수출 비중이 낮거나 내수 중심의 저평가 기업 중심의 리밸런싱이 필요하며 이 관세 리스크와 일본 정치 변수에 대응해서 일부 방어적 자산과 금 관련 ETF 그리고 그 밖에 대체 자산 비중도 병행 확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세장 흐름은 전반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또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종목별 선별과 리스크 관리가 핵심 전략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 차별화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이슈들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종목들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움직이는 모습들 확인해 볼지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머스노5에서 알아보고요. 여기까지 전화 연결 살펴봤습니다.
네, 머스트 노우 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주 미증시를 장악할 이슈들 바로 실적과 관세입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꾸준하게 이 협상 소식이 나와야 하는데 사실상 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국 상무부 쪽에서 이제 다가오는 8월 1일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엄격한 마감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8월 1일 이후에 모든 무역 상대국의 기본 관세 10%를 유지한다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8월 1일 이후에 관세 부과가 또 연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건 엄격한 마감일이라며 8월 1일에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이후에도 국가들은 우리와 협상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8월 1일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25%, 일본의 25%, 유럽연합의 30% 등 이른바 관세 서한을 통해서 새로 설정한 관세율이 부과되기 시작하며 새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기본관세 10%는 확실히 유지될 것이며 많은 국가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20%, 19%다. 대부분 국가에 대해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본관세 10%만 적용받는 국가에 대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작은 국가들, 카리브해 국가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에 대해서는 자국 시장을 개방하거나 미국의 공정한 관세를 지불함으로써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만약 경제를 개방하고 미국 기업, 농장주, 어부, 농민, 기업의 문을 열 준비가 돼 있다면 당연히 더 좋은 협상을 맺을 것이지만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유지해 우리를 억압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객인 미국 소비자와 거래하기 위한 관세를 지불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EU와의 협상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EU의 무역협상가와 30분 정도 통화했고 아직 많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며 우리는 합의를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으며 또 EU가 미국의 보복관세 조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이 지니어스법에 공식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드디어 가상화폐 쪽으로 붐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시각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달러 패권이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동시에 혼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일명 지니어스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지만 시장의 반응에는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 자산인 만큼 달러 패권 활용에 될 것이다라는 전망과 트럼프 일가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법안으로 전락할 것이란 걱정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CNN 방송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지니어스 법이 미국의 하원을 가결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즉시 발효가 된 상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나 실물 자산의 가치를 고정해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 자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발행액과 1:1 비율로 미국 국채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보유해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어날수록 미국 국채 달러 수요가 커지는 셈인데요. 국채 수요가 증가하면 단기 국채 금리가 낮아져 미국의 정부 재정 적자와 또 이자 부담도 덜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방식이 미 국채 수요를 늘려 금리를 낮추고 앞으로 수세대 동안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니어스법을 환영하는 쪽에서는 인터넷 금융 환경의 변혁을 기대합니다. 비싼 은행 수수료가 없이 가상 자산으로 국가 간 송금 결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법안이 소비자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비판의 주된 논리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 충돌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정부 고위직 5명 중에서 1명 이상이 가상 자산을 보유했고
그 범위를 좁히면 보유자가 3분의 1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일가족이 스테이블 코인을 영위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이 코인마켓 캡에 따르면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한때 4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이 지니어스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이 통과된 여파입니다. 테더의 시가총액도 1,616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하루 거래량은 1,9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H20 칩이 대중국 수출 재개 소식을 알리면서 주가도 급격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공급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공급을 제한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중국의 AI 칩 H20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중국 고객들에게는 H20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디인포메이션 정보기술 전문 매체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H20 칩의 중국 판매를 금지하면서 엔비디아는 중국 고객들의 주문을 취소하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에 예약했던 생산 용량도 포기한 바 있습니다. 현지 시각 19일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H20 대중국 수출 재개를 두고 정치권의 반발과 공급 제한 전망이 동시에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공화당의 존 물레나르 하원 의원은 하워드 러트리 이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엔비디아의 H20 대중국 수출 재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 반도체를 군사력 강화와 또 자국민 통제, 미국 혁신 저해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지난 4월 H20 수출 금지 결정이 옳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4월에 이 판매가 중단이 됐지만 5월 미중 간 이 관세 갈등이 완화되면서 약 3개월 만에 공급이 재개가 된 것인데요. 그러나 실제 공급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들에게 H20 공급이 제한적이며 생산 재개 계획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대만 TSMC가 H20 생산 라인을 타고객사 제품으로 전환했고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새 생산 라인 가동에는 약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중국 히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 강화가 이어지면서 H20 대중국 수출은 정치, 외교 변수에 따라서 다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국방부 이 유지 보수 작업에 중국 출신 엔지니어들을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클라우드 관리에 중국 에너지 엔지니어들에 대한 이 배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바로 이 보안 우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작업을 해온 이 엔비디아의 중국 엔지니어들을 굉장히 이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을 건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프랭크 쇼 이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현지 시간 18일 X에서 미 정부 고객에 대한 기술 지원 방식을 변경해서 국방부 클라우드와 관련한 서비스에 중국 기반 엔지니어링 팀을 기술 지원을 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탐사 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이 미국 정부의 주요 계약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 기반을 둔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국방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유지 보수해 왔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들 인력에 대한 감독은 보안 인가를 받은 미국 하청업체가 맡았는데 감독 활동이 제한적이고 전문성도 부족했다고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에 미국 의회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클라우드 계약에 대한 2주간의 전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X에 게시한 영상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중국 인력이 활용해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오늘날 디지털 위협 환경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중국이 국방부 시스템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군사 인프라와 온라인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위협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또 이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톰 코튼 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이 중국 인력을 사용하는 계약 업체 목록 등을 질의하는 서한을 보냈고요. 국방부는 하청업체를 포함해서 전체 공급망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이제 장거리 모델이죠. 3 플러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23일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도 현재 고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테슬라는 이 중국 출시를 앞두고 새로운 장거리 모델인 모델 3 플러스를 공개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출시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주행거리 400마일, 약 642km에 근접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감안하면 이 소식이 충분히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을 강력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카뉴스 차이나의 보도에 따르면 이 신모델은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제출된 문서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 모델 3 플러스는 단일 후방 모터를 탑재하고 LG에서 공급받은 니켈, 망간, 코발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배터리 사양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소식통들에 의하면 해당 배터리 팩이 미국과 중국에서 이미 출시된 장거리 버전에 탑재된 78.4kGW 배터리를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 3 플러스는 더욱 효율적인 모터와 또 대용량 배터리의 조합으로 약 400마일의 주행 거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 배터리와 모터에 대한 관세 제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이 모델을 미국 시장에 출시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LFP 배터리 조립을 미국에서 현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물류를 간소화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분기 현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들은 중립적인 투자 의견과 더불어서 목표 주가 $275를 유지했습니다. AI 기반의 자율주행차 사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밝히면서도 펀더멘털이 약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다소 혼란스럽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나는 지니어스. 고로 스테이블 코인법 이름도 지니어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지니어스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지니어스뿐만 아니라 지금껏 하는 법을 보면은 자기는 갓이죠, 갓. 그렇죠? 자기는 신이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관장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그렇죠? 전 바이든 정권이 망쳐놓은 것을 내가 다 되살리면서 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4-5번 받았어도 당연하다. 이러면서 세상의 모든 상을 다 휩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니어스뿐만이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됐죠. 근데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거라고 농담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를 뭐 예전부터 만약에 그 대통령 전부터의 생활을 아시는 분은 당연히 생각하실 거고, 트럼프를 처음으로 1기 대통령 때 접하셨던 분들 나중에 아셨겠지만 트럼프는 저런 거 의미 부여하는 거 정말 좋아하죠. 그렇죠? F-47 차세대 6세대 차세대 전투기 사업 때도 47대 대통령이어서 뭐 트럼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250주년, 미국 독립 250주년이어가지고 또 이게 참 희한해요. 월드컵이랑 올림픽이 동시에 열리는 해가 다가오는데 같은 해에 열리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딱 하기 좋은 뭔가 이 어떤 세계의 기운이 우주의 기운이 저기로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지니어스도 자기가 지금 이거를 제정을 하려고 무슨 마음을 먹고 이름을 지었나요? 어쨌든 이런 거 얘기하기 좋게 계속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차피 의미 부여를 하겠지만 더더군다나 자꾸 의미 부여할 건더기들이 막 계속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거라고. 근데 이게 무슨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거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중요하죠.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바이든 해리스 정권이 이걸 잡았다면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였을 수 있었을까? 저는 하여튼 뭐 가정은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뭐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해리스를 지지하느냐 뭐 미국인들 입장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공화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나뉘겠지만 사실 지금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번 4년을 만약에 그 미국의 해리스 정권이 잡았을 때 이렇게 강력하게 세계를 누를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잖아요. 어떤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왜냐하면 그럼 인공지능의 시대가 개화하는 시점이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정말 새로운 어떤 암호화폐의 질서를 휘두를 수 있는 뭔가가 떨어진 지금 시점에서 이 강력한 리더십과 이런 강력한 실행 능력이 없으면 이게 선두를 뺏기기에 정말 민감한 시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고인물들이 있는 시장 그리고 이미 누가 선점해 놓은 그 시장을 후발주자가 뚫고 들어가기는 정말 낙타 바늘구멍 들어가기란 걸 알 거예요. 뭐 이 전체적인 어떤 세계적인 흐름 말고도 동네 구멍가게 경쟁에서도 그렇잖아요. 동네 구멍가게에서 이미 호떡 장사를 호떡을 지금 다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가 나와가지고 똑같은 호떡 빨아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 새로운 맛이 있던 거 아니면 새로운 맛이 있더라도 그 카르텔을 뚫고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그 어떤 세계적인 권력 구조에서는 그게 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기회가 나는 게 새로운 물결이 다가올 때잖아요. 우리가 기업에서도 느끼실 수 있죠. 옛날에 윈텔 시대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인텔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지라고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지금. 윈도우가 안 무너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CPU가 무너지겠어? 파트너였었는데 좀 처참하게 무너지고 엔비디아가 완전히 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기회는 거기서 있는 겁니다. 새로운 물결이 다가올 때 거기는 선점한 이 지금 없는 이거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명할 때 만약 그거죠.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그 대륙을 밟았을 때 처음 밟은 사람이 임자니까요. 지금 화성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앨런 머스크가 먼저 가려고 하는 것도 화성에는 지도가 그어지지 않아 있기 때문이죠. 물론 화성이 지구처럼 살 지금 공간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공간에 지도가 전혀 그려지지 않은 백도화지 상태에서 먼저 그림을 긋고 선을 그어버리면 그게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강력한 진행력을 갖춘 사람 아니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금융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AI를 강조했죠. 이 바로 전에 또 AI 씬에서 어떤 큰 흐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AI 인공지능을 계속 학습시키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최첨단 칩을 넣으려면 엔비디아의 슈퍼칩이 필요한데 그거를 막으려고 중국을 막았던 거잖아요. 근데 H20을 풀어줘서 젠슨왕 회장이 얼씨구나 하고 H20 들고 중국에 갔죠. 그리고 앞으로 뭐 더 진화된 중국의 커스텀 칩을 공급을 계속 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여행 잘 다녀오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여행을 잘 다녀오라고 그 젠슨왕한테 다 준 걸까요? 아니죠. 자기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AI 패권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 중국에 한참 앞서 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 젠슨왕도 똑같이 얘기했죠. 우리는 도전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고 이게 미국의 도전 정신을 받아들이는 자세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AI에 대한 우위를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AI를 가지고 있다. 이제 확정을 지은 거예요.
그 단계를 확정을 지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AI는 우리가 앞서가는 거를 확인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확인 사살 같은 거거든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H20 들고 와서 그래 야 너네들 줄 테니까 이제 너네 열심히 개발해봐. 따라와봐. 못 따라올 걸 이래버린 거잖아요. 이제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이제 최첨단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하여서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점령을 해버리겠다. 새로운 것을. 근데 그게 이제 코인인데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제 뭐 익숙하지만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조차도 24시간 거래가 되는데 계속 가격이 변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 다른 형태의 코인을 들고 나와버린 거죠. 근데 뭐에 연관됐냐?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 그렇죠? 최근에 조금 무슨 미국 달러니 국채가 흔들리니까 뭐 기축통화에서 지위라던가 미국의 어떤 지위의 얘기가 나오지만 그럼 다른 나라들 돈이라던가 다른 나라 채권은 어떨까요? 세계가 만약 멸망한다면. 그렇죠? 미국 달러나 국채, 기타 현금성 자산과 1대1로 연동되는 암호화폐 자산을 발행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면서 달러 가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달러가 하락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바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나는 지니어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소비자 판매자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여 몇 초 만에 청산 및 결제되는 초저가 거래를 할 수 있게 가능할 수 있는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했음에도 계속 달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 미국 국채 기반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번에 4월 달에 관세 폭탄 부과하고 나서 미국 달러 가치가 조금 하락하고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언론에서 완전 두들겼잖아요. 이제 미국이 힘이 없어졌네. 왜냐면 국채의 가격 그리고 이 지금 미국의 달러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신뢰도를 의미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것으로 스테이블 코인 요 새로운 물결의 시작점에서 요 부분을 선점하여 누릴 수 있는 거는 계속해서 미국 달러, 미국 국채 이 수요의 증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그럼 그 스테이블 코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달러랑 국채는 계속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알고리즘 자체가 이걸 놓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전의 패권을 새로운 물결에서 또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축통화를 잃는다면 마치 세계대전에서 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절대 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할 것이다. 이 얘기하면서 예를 하나 또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브릭스에 지금 대표적인 룰라 대통령이 50% 관세 부과한다고 하면서 브릭스 회의 열면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기축통화를 바꾸자 하면서 뭐 중국 돈을 쓸까 러시아 돈을 쓸까 이런데 브릭스를 보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브릭스 요즘에 조금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건 택도 없는 얘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획기적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뜨거운 업계여서 내가 그냥 신경을 썼다 이거죠. 또 계속 전화를 했답니다. 새벽 3시 정도에 9표 정도 부족했다가 새벽 3시 반에는 내가 설득해서 이제 4표 정도 부족했고 새벽 4시에는 안정권에 들었다. 그래서 지금 상하원에 다 통과가 돼서 트럼프 책상에 올라온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암호화폐와 미국 달러가 함께 협력할 것이다. 자, 지금 계속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암호화폐의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면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면서 미국 달러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 지금 미국 달러 패권과 연관이 긴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사인하면서 또 바이든을 제발 좀 그만 놔줬으면 좋겠는데 안 놔줍니다. 자, 나는 자동펜이 아니다. 지금 계속 바이든한테 그 얘기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바이든이 이 자동펜으로 계속 다 서명을 해서 다 무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명을 했고요. 뒤에 박수를 치고 있고 러트닉 상무장관도 보이고 마이클 존슨 하원의장도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러트닉 그래서 주식시장이 최고가 아닙니까 이겁니다. 자, 러트닉 상무장관을 임명한 요 지금 배경을 알 것 같아요. 러트닉 상무장관 되게 다혈질이잖아요. 이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조금 차분하죠. 이게 원래 앨런 머스크랑도 이게 저기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설전이. 원래 이분이 재무부 장관을 하고 싶었는데 시키고 싶었대요, 머스크가. 근데 이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이분이 재무부 장관 하면 너무 다혈질입니다. 근데 이 상무부 장관이니까 협상을 하면서 이제 싸워나갈 수 있잖아요. 전사잖아요. 물론 앵커랑도 엄청 싸우더라고요. 자, 앵커가 들은 얘가
이 러트니 상무장관이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싶은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인의 61%는 관세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대답을 한 거. 그다음에 70%는 정부가 가격을 낮추기에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걸 갖고 왔어요. 그리고 60%는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에 반대한다. 자, 요렇게 귀하의 정책 계획의 핵심에 반대되는 여론조사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러트니 상무장관이 얘기하자 정말 막 손사래를 치는 듯이 막 앵커의 답변 막 자르고 들어가더라고요. 자, 8월 1일부터 관세율 인상 얘기는 아시죠? 근데 지금 제일 크게 걸린 게 이제 캐나다 아닙니까?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가장 국경에 인접해 있으면서 교역이 지금 활발한 국가가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 미국 수입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캐나다 입장에서 펜타닐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하지 않는 한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 자,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시장 개방하라는 얘기예요. 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해서 그걸 던지는 거지 그 관세를 부과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이제 다. 그 관세를 부과할 마음이 없고 시장만 열면 돼, 시장만. 시장만 열어주면 그 관세는 뺄 겁니다. 자, 어쨌든 모든 시장을 개방하면은 GDP 성장률이 1.5%까지 올라간다. 이거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하는 얘기랑 똑같죠, 지금. 부채가 계속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GDP 성장률을 가파르게 끌어올려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고 퇴임한다고 했잖아요. 자, 베트남, 인도네시아 협상 성공했죠. 여기서 봤듯이 뭐냐. 폭탄 관세 부과한다고 해놓고 반으로 깎아주면서 시장 완전 개방을 얻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관세 낮춰주겠다 이거예요. 시장을 열어라. 우리가 가서 장사하게 해주면 이거 관세 없애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끝났죠.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거 한마디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주식시장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미스터 마켓이 다 알고 있다는 관점에서 대비해 보면은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지금 여론조사를 저기 들이밀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파월 얘기 또 빼놓을 수가 없죠. 파월은 5천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지금 이렇게 계속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매년 7천억 달러의 손실을 우리 국민에게 입힌다. 그리고 미국을 도대체 왜 그 사람은 미국인인데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금리를 무조건 더 낮춰야 된다. 그리고 거취 얘기가 또 나왔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저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맡기겠지만 그가 최악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파월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자, 이 사파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그 마블 씬에서 보면 타노스가 그 안에서 궁극의 어떤 이 기능을 갖춘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수집해서 마지막에 핑거스냅을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위가 그거 같아요, 지금. 세계의 모든 섹터의 패권을 좌지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하나하나 긁어 모으면서 완전히 세계를 제패하려고 어떤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일단 달러가 있고요. 달러 기축통화를 절대 포기할 수 없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협상에서 드러난 게 뭡니까?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이 지금 그 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이 시장을 개방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AI를 갖고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와 달러는 굉장히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밀접하게 긴밀하게 연결 고리를 달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빈 곳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히토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히토류만 있었다면, 그렇죠? 히토류 인피니티 스톤만 있었다면은 이번 중국과의 협상에서 아예 아무것도 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타노스에 빙의하여 곧 이런 대사를 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노스 핑거스냅 카운트다운.
지난 주말 이 글로벌 시장에서 있었던 일,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소외주들을 움직일까요?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슈는 이 지니어스 법안이 드디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자, 우선 현재 시각으로 18일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크립토위크, 가상자산을 이 중심으로 올려놓은 그런 법안을 처리하는 한 주간을 보낸 가운데 그중에서도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의 이 제도권 편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 퇴직연금 시장이 가상자산 쪽에 더 개방하도록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겠다 이런 말까지 남겼는데요. 자, 이 때문에 이 지난 18일 현재 시각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다만 워낙 그간 급등을 했던 만큼 약간의 차익 실현이 현재 나오게 되면서 11만 8천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 크립토위크 하면은 세 가지 법안이 핵심적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아직 두 가지의 법안이 추가로 이 서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오늘 특히나 이 쿠콘 정거래일 좀 강하게 조정이 나왔었는데 8%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쿠콘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화폐 관련주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부터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이 민생회복 쿠폰 하면 주로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었는데 특히나 그중에서 가장 큰 움직임을 보였던 게 쿠콘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단기적인 급락에 따른 되돌림과 함께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시장의 기대감 모아지고 있고요. 또 오는 이 수요일이죠. 23일 쿠콘 같은 경우에는 기업 설명회 IR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서클과 테더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사들과 함께 협업을 하겠다 이런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전에 기록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지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은 환율 관련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난 금요일 방송에 이어서 오늘 제가 오프닝을 할 때에도 상당히 좀 원화가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주말 사이에도 거의 1,400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약간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해서 강한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요, 달러는 오히려 좀 지난주 들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원화 자체의 가치 하락이 굉장히 주요한 원인으로 현재 꼽히고 있는데요. 자, 우선 원화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값을 지지하고 있던 이 국민연금의 환해지가 좀 끝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달 들어서 이 주요 통화 중에서 크게 하락을 보였던 이 통화가 첫 번째가 엔화였고요. 두 번째가 우리 원화였는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이슈로 빠졌습니다. 이제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제 미국으로 치면 상원 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참의원 선거가 20일에 끝이 났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이 참의원 선거를 바로 앞두고 좀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 있는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을 좀 이제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남발을 하게 되면서 엔화 같은 경우엔 충분히 흔들릴 수가 있었는데 원화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때문에 수출주들 오늘 좀 강세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한화오션, HD 현대마린솔루션,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주 쪽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강한 이슈가 한 가지 더 나왔는데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급하게 미국으로 좀 출국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관세와 안보를 다 같이 좀 아우르는 이런 2+2 패키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모여지고 있는데 어제 그 소식으로 인해서 좀 이번 주가 한미 무역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조선주들 다시 한번 좀 강세 보일 것이란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요. 이 간기능 오가노이드 현재 시각으로 18일 이 미국 신시내티 병원 그리고 일본의 과학종합연구소의 공동 연구팀이요. 이 실제간과 유사한 대사작용을 하는 오가노이드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오가노이드는요. 실험용으로 만든 아주 작은 장기 모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굉장히 이번에 오가노이드 개발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오랫동안 이 오가노이드 개발에 있어서 난제였었던 간 특유의 혈관 구조를 구현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이걸 현재 혈우병에 걸린 생쥐, 자, 혈우병이라고 하면 상처가 났을 때 흔히들 피가 안 멈추는 그런 병으로 알고 계시죠. 이 혈우병에 걸린 생쥐에 이식했을 때 최대 5개월간 출혈 증상이 완화가 됐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가노이드 그리고 혈우병 치료제 관련주들 오늘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어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자, 이 글로벌 빅파마가 향후 5년간 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 손실 규모가 자그마치 306조 원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 주요 의약품들,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특허가 대거 만료가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인데 이 때문에 이 바이오 시밀러죠.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그런 수혜 기대감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요. 계속해서 이 증권사들 쪽에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번 실적 발표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이슈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편히 잘 쉬셨습니까? 7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장마 얼추 끝나가는 것 같죠? 이번 주는 많이 덥다니까 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들 신문에 나온 내용들 좀 중심해서 오늘은 온라인 기사들도 좀 같이 준비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준비한 네 꼭지의 이 기사들 중에 앞에 두 꼭지는 어떤 시대의 변화, 또 우리 시장, 우리 특히 금융시장의 자본시장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담겨 있어서 조금 의미 있게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요, 재테크는 주식이죠. 이 말이 되게 흔치 않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5년,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한국갤럽에서 여러분들 재테크 뭘로 하세요? 재테크 뭘로 하시는 걸 더 선호하세요? 이런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해왔는데 지난 24년까지죠. 작년까지는 늘 부동산이 1위였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바뀌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부동산을 제쳤다라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 자산의 비중, 그러니까 그 한 가족의, 한 가정의 자산이 이제 주로 어디에 이게 위치해 있느냐라는 이 자산 비중 조사를 해보면 뭐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거의 우리가 70% 정도 되죠. 그것도 그나마 조금 준 거고요. 한때는 뭐 80%, 90%였어요. 집값이 셀 때는. 지금도 부동산,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에서 한 70% 정도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금융 쪽이 좀 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한 30%대 미국이나 40%대 뭐 유럽 또 일본 이쪽에 비하면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이 구조를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을 했죠.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는 이 자금의 어떤 흐름이 주식으로 좀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금융 자산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코스피 5천 이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인식이 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갤럽 조사를 보면요. 응답자의 31%가 주식이라고 응답을 했고 부동산 23%를 2위였거든요. 적금 예금 20%,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9%. 그러니까 이번 조사의 큰 틀을 보면 부동산의 비중이 16%포인트나 2023년 대비, 그러니까 2년 만에 부동산 비중이 16%포인트나 하락을 했고 반면에 주식에 대한 비중은 17%포인트나 올랐다 이 얘기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 비중이 부동산의 비중을 훨씬 뛰어올랐다. 따지고 보면 부동산에서 준 게 주식으로 그대로 옮겨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가상자산입니다. 앞서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좀 잠깐 들으셨겠습니다만 이 시장의 큰 변화가 이 코인이죠. 코인의 시장 규모가 좀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여기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이 코인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도 이재명 정부가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국내에서도 뭐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속도를 낼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더 커지는 게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어떤 설문조사 결과, 그러니까 2025년 6월 달에 이 설문조사 결과가 앞으로 몇 년 뒤, 3년 뒤, 3, 4년 뒤에는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아마 가상자산의 비중이 이제 부동산을 제치고 2위로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과거에는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이런 순위였다면 이제 지금은 주식, 예금, 적금, 가상자산 이 순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 적금이 안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 짤 때 주식 비중이 뭐 70%, 80%, 100% 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항상 현금 비중을 적어도 10% 이상, 20%, 30%를 두라는 얘기를 아주 투자의 현인들이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예금 적금에 대한 전체 내 자산의 비중을 적어도 10%나 20%를 두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얘기가요.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되게 치욕적인 표현이긴 했는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이었습니다. 실제로 서학개미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게 올 들어서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사실 갖고 있었는데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ETF 시장 얘기를 좀 하는 건데요. 보시죠. 최근 한 달 동안에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산 ETF 상품 10개를 이렇게 줄을 세워놨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 투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나라 투자를 하는 것들입니다. 정말 이거는 저도 하여간 최근 몇 년 새 본 적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과도하게 표현하면 최근 한 달 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국장에 몰빵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국장 투자가 지능순이라는 말로 거꾸로 이제 돌려도 충분히 좀 될 법하다라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되게 다양하죠. 뭐 인버스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200도 있고 그다음에 고배당주. 보면 200이 이거 코스피든 타이거든 이 200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그 전체적으로 좀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코덱스 200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코스피에서 상위 200개 종목을 모아놓은 코덱스 200 같은 경우 2,800억이 넘게 돈이 들어왔는데 참고로 올 상반기에 1위, 순매수 1위가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을 추정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이었거든요. 이게 이번 최근 한 달 사이에는 399억 원밖에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국장으로 좀 개인 투자들의 투자가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되는 거고요. 결국은 기대감이죠. 우리나라 시장 이제 바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일단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100% 한국 국장으로 가는 게 이게 꼭 또 좋은 건 아닙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도 적절하게 유지를 하는데 작년처럼 역시 과도하게 미국에 몰렸던 이 부분이 이런 어떤 밸런스가 깨졌던 게 이제 국장으로 좀 비중이 좀 넘어오면서 지금 이게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다. 이 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보통 늘 월요일 날 첫 번째로 하던 주간 지수 전망을 오늘은 세 번째 기사로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앞에 두 기사가 뭔가 좀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된 거고요. 이번 주간 지수 전망, 이제 실적 시즌 시작되니까 이 얘기를 이제 주로 좀 해야 되겠죠.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그 국내 실적 시즌, 요 표가 아닌데. 실적 시즌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보니까요. 23일 날 수요일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하루 뒤인 4일 날 참고하십시오. 저거는 주로 지표들 중심이고요.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LG성공학 빵빵하죠. 25일 날 LG에너지솔루션,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LG전자 이렇게 수목금 3일 동안 아주 뭐 대기업들, 큰 대기업들, 잘 나가는 대기업들 뭐 다 몰려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환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분기 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고환율 수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던 영향이 좀 있었죠. 근데 2분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원화가 강세, 원달러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1,300원대 중후반, 여기서 왔다 갔다 했죠. 대략 한 1,300원대 후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때에 비하면 환율이 훨씬 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출주 중심으로 주요 어떤 주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기대보다 조금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은 너무 큰 기대를 하시기는 조금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최근에 화장품이라든가 그동안에 이제 수출 때문에 기대를 많이 모아서 주가가 좋았던 종목들이 최근 주춤하는 것도 미리 선반영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 부분에서는 일단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알파벳, 테슬라, 인텔 등 빅테크 기업 실적도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연동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펀드와치도 오랜만에 좀 가져왔습니다. 왜 오늘 펀드와치 기사를 가져왔냐면 기사가 없었다라기보다는요. 너무 좀 도드라진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표 한번 보시죠. 보시죠. 1번부터 5등, 1등부터 5등까지인데요. 다 코스닥 들어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다 레버리지 상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국내 ETF 상품들 중에서 수익률이 저렇게 주간 단위로 거의 10%에 육박했던 상위 1등부터 5등까지 종목들이 다 코스닥에 투자하는 ETF들이었고 또 다 레버리지를 걸었던 상품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수익률이 다들 10%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좀 좋죠. 연초 이후에도 이 레버리지 상품들 수익률이 거의 40% 전후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사실 레버리지 상품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올라갈 때는 좋죠. 올라갈 때는 좋은데 떨어질 때는 이게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투자하시리라 좀 기대를 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닥으로 지난주에는 많이 몰렸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들 굉장히 좋았고요. 그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또 결국 보면 이제 키 맞추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동안에 좀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에 관심 있게 흘러가는 그러니까 순환매 하나 어떤 형태가 되겠죠. 이번 주에도 이런 형태가 계속될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코스피가 0.3%대 오를 때 코스닥은 근 3% 가까이 올랐거든요. 키 맞추기가 꽤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실적 시즌 중심으로 상황을 좀 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를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켓 비하인드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WM센터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국내 시장이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워낙에 많이 받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지난 금요일장 역시 마찬가지로 또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코스닥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지난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반적인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코스닥이 강했던 거는 아무래도 그동안 사실 연초부터 뭐 한 중순까지 중반까지는 코스닥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네. 그것은 바로 안 좋았던 것이 이제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2차 전지와 바이오 주로 이제 코스닥 대표 시가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업종이죠. 그쪽이 많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코스닥이 상당히 좋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네. 코스닥이 이제 그래서 결국 한 주 동안 2.5% 상승, 5% 상승하면서 네. 글로벌 측면에서 볼 때도 상당히 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주변 여건, 뭐 매크로라든지 뭐 원달러 환율,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국제유가 모두 주간 단위로는 잠깐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주요 이슈를 좀 보면은 사실 미국이 지금 상호 관세가 예상보다 관세율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암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EU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뭐 최대 뭐 18% 선에서 좀 합의를 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온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이 지금 하원에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3법을 표결에 붙였는데 이제 지니어스 법이 그 중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 그리고 이제 스테이플 코인 관련주 상승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이슈였다고 보는 것이 이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확정 지으면서 네네. 향후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관련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고 이에 뭐 공교롭게도 삼성전자도 전고점을 뚫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장중에 이제 67,800원까지 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장별로는 이제 코스닥에서 시총 1위 알테오젠이 장중 사상 최고가인 50만 8천 원을 기록했고 2차 전지 소재들이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급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그 코스피에서 이제 8,700억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코스닥에서는 1,400억 순매도를 해서 네. 코스닥에서 이제 4주 연속 대량 매도가 나타났는데 업종별로는 화학, 전기전자, 운수장비, 건설업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양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1조 4,800억 정도를 순매수한 삼성전자가 1위를 기록했고요. 네네. 1,350억 기록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위, 그리고 1,200억 순매수한 페프톤이 3위를 기록했고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은 기존 주도 업종이었던 방산이라든지 조선이 좀 반등을 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위주의 반도체 그리고 코스피 제약은 물론 코스닥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가 강세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방산주들 그동안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등을 하는 지난주였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기술주 가운데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볼 수 있겠습니다. 희비가 조금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또 제약바이오 2차 전지를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포스코피처엠이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여러 네.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일단 리튬 가격, 이 배터리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리튬 가격이 반등을 보이고 있고 또 여기에 미국의 이 음극재, 중국산 음극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강세가 지난주만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지난주에서도 제가 이제 2차 전지 언급해드리면서 뭐 ESS 관련해서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특히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코 퓨처엠이 19.6%를 비롯해서 뭐 LNF가 뭐 12.9% 뭐 이렇게 상승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셀 업체라고 쓰는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는 1%대 상승에 그쳐서 사실 소재주만 유독 강세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뭐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리튬 가격 상승, 그다음 미국이 이제 중국산 흑연의 반덤핑 가서 부과했고 또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 앞서 마감한 미국 시장에서 소재주들이 또 크게 상승한 것도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중국의 이제 리튬 가격은 보통 주로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을 보는데 지난 17일당 그 17일에는 톤당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1,356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11월 기록한 톤당 1억 1,500만 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근 3개월 내에 최고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뭐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한 것은 리튬 가행 생산을 좀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과 또 일부 광산이 문을 닫았다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은행인 JP 모건은 최근 발생되고 있는 공급 차질 이슈는 일시적이고 영향도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그렇지만 시장 반응은 좀 뜨거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산 흑연 응급제 93.5%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최종 결정이 지금 12월에 내려진다면 중국산 흑연에 대한 실질적 관세는 160%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이제 비중국산 흑연을 이용해 음극제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의 수혜가 좀 기대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재료들이 단기적으로 본다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에게 실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안은 아니겠지만 현재 그 2차 전지 소재들 주가가 장기간 하락했고 그리고 또한 고점 대비도 크게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아마 장기 소외에 따른 호재에 좀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에 지금 현재 놓여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펀더멘털적으로 아직은 2차 전지 전반에 관한 확실한 실적 개선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나마 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북미 ESS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 상승이 기대되는데 이는 2026년에 이제 미국이 대중국 ESS 관세율을 58.4%까지 인상할 예정으로 이 경우에는 중국산 ESS용 LFP 셀 가격이 국내 업체보다 좀 더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의 현지 생산 가격이 낮은 관계로 점유율이 상승할 수 있고 이에 국내 셀 업체의 수익성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일단 투자 전략은 펀더멘털상 소재보다는 셀 업체에 좀 장기적인 관심이 더 유효하다고 일단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종목에 따라서 이게 편차가 하루 이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2차 전지 소재 또는 2차 전지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ETF들이 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것에 좀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저도 지금 최근에 이제 테리슨 연근의 ETF를 매매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지금 두 종류의 2차 전지 ETF를 좀 매수해 놓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사실 현재 코스피 대비로 코스닥이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과거 고점 대비로는 상당히 좀 부진한데 결국 코스닥이 이제 키 맞추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업종인 바이오와 2차 전지 종목이 상승이 필요하다는 점도 좀 고려하신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 일단 펀더멘털적으로는 개선이 돋보이진 않지만 실적 개선 부분 그러나 이렇게 이제 글로벌 악재에 좀 피해가는 이런 소외되는 그런 단기 호재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 좀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 부분이 CEO 리스크를 좀 소멸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점수를 많이 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67,800원 선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 차트를 보니까 2개월 전에 52,000원 선이었더라고요. 그럼 거의 15,000원이 2개월 안에 올라간 건데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또 SK 하이닉스 반면에 지금 최근에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를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대형 반도체주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SK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삼성전자로 가든지 반대로 그 전에는 SK 하이닉스를 매수할 때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지금 주가와 수급이 정반대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4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는 상승했고 수급도 외국인이 지금 4일 연속 순매수해서 금액도 거의 1조 5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이틀 연속 대량 매도로 6,300억 매도 나왔고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하락 중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흐름은 사실 일부 증권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양사의 최근 평가가 좀 다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의 경우 엔비디아의 저가 사양 칩인 H20에 대한 중국 수출이 다시 허용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구형 H20 칩에는 삼성전자 HBM3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무죄 판결을 그동안 발표하지 않았던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에 골드만삭스에서도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향후 HBM 공급 능력이 확대되면서 가격 하락이 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과 함께 내년에 어떤 평균 단가, 판매 평균 단가도 10% 정도는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사실 향후에 이제 HBM4 시대에 있어서도 SK 하이닉스의 우위가 확실하다는 의견과 함께 최근 메타를 비롯한 빅테크들의 어떤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더욱더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수요 역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공급이 더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는 그 안에서 이제 뭐 기업들 간의 어떤 점유율 정도의 싸움일 것이지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수요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우호적인 코멘트가 좀 늘어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실적 성장 흐름 역시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현재 그 6만 원 선에서의 박스권을 유지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전망이 향후에 이제 코스피가 4천 선까지 가는 것뿐 넘어서 5천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혼자만 주가가 뭐 횡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현재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는 단기 급락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투자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현재 이제 단기 급락 이후에 주가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만일 SK 하이닉스에 대한 단기 이제 매도세가 중단되고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방향성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 종목 모두 다 가져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사실 하이닉스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던 만큼 이번 주에는 매수 기회가 한번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엔비디아발 이후로 그 공급에 대한 대중국 수출 재개 이후에 너무 이제 주가가 가지 않아서 투자자분들이 좀 놀라신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님께서는 단기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삼성전자 이렇게 지금 5천 시대로 지금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 있어서는 그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업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이오 섹터 보시면은 빅파마 특허 만료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이게 오리지널 의약품에게는 악재고 네. 복제약이나 바이올로 시밀러 쪽에는 이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이게 주말 사이에 나온 언론 보도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올해부터 2029년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이죠. 5년 동안에 글로벌 빅파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6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직전인 2022년부터 24년 동안 그 5개년 동안의 손실 대비 3배가 늘어날 거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특허가 이제 만료될 예정이거나 이미 만료된 주요 10개 제품에는 작년 글로벌 매출 1위로 2028년 특허 만료 예정인 키트루다를 포함해서 세계 최초로 연간 매출 20조 원을 돌파한 휴미라 그리고 국내에 잘 알려진 스텔랄라와 작년 세계 매출 10위권 안에 포함된 엘리키스 등이 있는데요. 글로벌 브로포스터 제품의 특허 만료는 사실 제네릭 및 뭐 바이오 시밀러 업체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열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로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에피스, 에이프로젠이 이미 개발에 성공한 상태고요.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는 셀트리온, 동아이스티,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개발했고 또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은 키트루다 바이오 시밀러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제약사들도 특허 방어 또는 매출 방어를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머크의 이제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알테오젠의 기술을 활용해서 정맥 주사를 이제 피하 주사로 제형 변경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허 방어 전략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경우 바이오 시밀러 개발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국내 업체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 관심을 갖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10월 29일 날 인적 분할을 통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가칭 삼성 에피스 홀딩스로 주식이 이제 분할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CDMO 사업과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보다 집중해서 육성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투자 포인트를 좀 증폭하셔야 되는데 일단 대규모 수주 기대감과 육공장 증설 발표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감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국내 대표적 바이오 시밀러 종목으로서 하반기 미국에서 이제 2종의 바이오 시밀러가 신제품이 좀 출시됨에 따라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게임 업종, 그러니까 하반기 전망과 또 투자 전략이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올해 게임뷰 같은 경우가 지금 4월에 이제 바닥을 찍고 그 이후로 상당히 크게 상승했는데 뭐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넷마블이 4월 저점 이후에 지금 한 63.2% 상승했고 NC소프트가 55.6%,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가 한 33.6%를 4월 저점 이후에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4월 이후에 게임주들이 좀 잘 오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투자가 집중되었던 크래프톤에서 좀 다른 게임주로 좀 분산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에서는 2분기 실적도 역시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게임주들의 반등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거가 대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하반기 신작 출시 기대감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기대되는 신작에는 NC소프트가 출시하는 아이온2, 그리고 넷마블이 출시하는 뱀피르 7개의 대제 오리진, 그리고 퍼러스의 붉은 사막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반기에는 라이브 서비스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크래프톤도 주목하라는 그런 의견이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라이브 서비스라는 것은 유저의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업데이트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IP와의 콜라보 진행, 또 게임 IP로 활용한 영화 애니메이션 등 이런 것을 통해서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을 좀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본다면 하반기 게임주 투자 전략은 신작 기대감이 높은 대형사 위주로 투자 대상을 압축하다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진 않지만 하반기 이 신작 출시 기대감 있는 대형주 종목 주목을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주 전망과 또 투자 전략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사실 이번 주가 이제 8월 1일 날 이제 상호관세가 이제 실시가 되는데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10일 안쪽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한 주다라고 보고 있는데 따라서 관세 협상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인 재료들이 나올 경우 어떤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온다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인 알파벳과 테슬라 실적 발표와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연동해서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역시 이제 기존 주도주였던 방산, 조선, 원자력, 지주증권, 그 소외 업종 중에서 반등 중인 화학, 철강, 2차 전지 종목들의 빠른 순환매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지난주 화장품 업종과 그 라면 안주 삼양식품처럼 기존에 잘 나가던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영향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관세의 부담 영향을 빌미로써 기술적인 그런 하락이 나타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관세와 무관한 업종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관세는 물론 실적 시즌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의 영향을 받는 혹은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들 나눠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마켓나우 1부가 진행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